안녕하십니까. 어게인 MSFS로 파일럿 되기 저자 손갑철입니다. 오늘은 풀시머를 위한 잽슨 차트 강좌 마지막 단원인 어프로치 단원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ILS 차트라고 하는 것을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봤어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를 다 읽을 수 있으시면 충분히 차트 리딩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지금 지난번 시간에 본 것처럼 김포공항의 어프로치 차트인데요. 이름이 ILS라는 것 붙은 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난번 ILS 차트를 잘 이해하신다고 가정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지난 시간, 즉 어프로치의 1편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거는 ILS와 로컬라이저 런웨이 3 to left 여기를 봤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복습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ILS와 로컬라이저 런웨이 3 to left 이런 거였죠. 그리고 IAF가 3개가 있었다. 그리고 ILS를 따라가는 거더라. 하강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여기 거리와 고도를 보고 오다가 글라이드 슬로프가 잡히면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온다. 그리고 ILS, 즉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가 다 작동을 하면은 디시전 엘티튜드를 알아야 되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디시전 엘티튜드라는 건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그 고도가 되면 고도계로 241피트 라디오 알티미터로 200피트가 되면 착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심을 하고 착륙을 안 할 상황이 되면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고어라운드를 시작한다 그런 거고 로컬라이저만 있을 때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기 때문에 이 거리와 DME가 있으니까 거리와 고도를 맞춰 오다가 이 글라이드 슬로프는 없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740피트까지만 내려오고 고도계로 740피트까지만 내려오고 거기서 활주로가 안 보인다던가 해서 착륙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고도를 낮추지 말고 계속 740피트 이상으로 대부분 수평 비행이 되겠죠. 수평 비행으로 와서 여기 M이라고 써있는 미스드 어프로치 포인트에서 폭행을 한다. 미스드 어프로치를 한다. 이때는 로컬라이저 IKMO였죠. 우리 요거 IKMO에서 DME 값을 1.0이 되는 곳이다. 그런 겁니다. 이건 활주로 시작도 아니고 여기 활주로가 기본적으로 안 보일 겁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활주로가 여기서 보일 리가 없죠. 보일 수는 있는데 보인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착륙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DM이 1.0이 되는 곳에서 미스드 어프로치를 한다. 이런 거였어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를 다 가지고 수직 수평의 정보가 다 지워지는 경우에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프리시전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프리시전, 정밀 접근이 되겠죠. 근데 특히 이 수직 정보, 글라이드 슬로프 같은 정보가 없는 어프로치를 비정밀 접근이라고 합니다. 난 프리시전 어프로치.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프리시전도 아닌 것이 난 프리시전도 아닌 것이 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APV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중급자 이상이 되시면 풀시머로서 중급자 이상이 되시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차트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복습했고요. 오늘은 같은 활주로에, 뭐 이게 일단 익숙하니까, 같은 런웨이 3-2 레프트에 VOR 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LS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3-2 레프트로 착륙을 한다면, 여기서 발신되는 로컬라이저가 여기쯤, 여기 그 터치다운 존이 있는 그 위치에서 발신되는 글라이드 슬로프. 글라이드 슬로프는 여기쯤에서 발신된다고 했죠. VOR 아닙니다. 여기쯤에서 발신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요걸 지우겠습니다. 예.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그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또는 지금 제가 설명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수 있는, 익숙할 확률이 높은 김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지만, 어떤 공항에는 ILS 어프로치가 아예 없고, 또는 어떤 공항의 어떤 활주로에는 VOR 어프로치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VOR 어프로치를 써야죠. 그럼 김포공항에 ILS가 있는데도 왜 VOR 어프로치를 또 있느냐? 그냥 예비로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 ILS도 잘 작동하고 비행기도 다 좋은 비행기인데 충분히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인데 VOR 어프로치를 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죠. 진짜 연습 삼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ILS가 작동을 안 한다. 상당한 비상일 겁니다. 그래서 ILS 대신에 지금 이 VOR 말고도 좀 아까 보신 것 중에 이 RNP라는 어프로치, RNP를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RNP라는 어프로치는 또 그 지상에 있는 어떤 시설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파 시설도 또 그런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은 우선 VOR 어프로치부터 보겠습니다. VOR 어프로치란 기본적으로 어떤 VOR의 레디어를 따라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VOR을 따라서 간다는 뜻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방향은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방향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 프로파일에서 이 고도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이 부분 이 플랜 뷰는 이제 VOR 따라간다. 우리가 VOR 항법으로 비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VOR 항법으로 비행하는 거랑 여기 VOR 어프로치 하는 거랑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기억하시죠? 범실하는 거 지난 시간에 다 보셨어요. 여기 IAF. 여기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그 다른 IAF는 없네요. 그러니까 IAF가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고 여기서 약간 321도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더 굵은 곳이 32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324가 레디얼이에요. 이 VOR을 따라가야 되는 레디얼. 이 VOR을 따라가는 레디얼이고 지금 김포공항은 마침 이 VOR이 이 두 활주로 사이에 있어요. 만약에 확대한다. 두 활주로가 아마 김포공항 우리 그 택시 단원에서 김포공항을 한번 봤잖아요. 우연히도 이건 한가운데 있는데 모든 공항이 대충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VOR이 한쪽 구석에 있기도 하고요. 아예 공항 밖 여기쯤 있기도 합니다. 여기다 VOR 만들어 놓고 그 VOR 따라가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VOR 따라서 가다가 활주로 보이면 그때부터 VOR 따라가면 안 되겠죠. 활주로에 랜딩을 해야 되겠죠. VOR이 정확하게 활주로의 랜딩까지를 유도해주지 못합니다. 어프로치 어느 정도까지 유도를 해도.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배운 거랑 똑같아요. 위에도 한번 볼까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차트 이거 똑같을 거고요. VOR은 김포공항 안에 있는 김포 VOR 코드는 KIP 주파수 123.6 파이널 어프로치 코스 324도 그렇죠? 이거 VOR 어프로치 그러니까 레디얼을 따라서 인바운드 한다 그런 뜻이에요. D6.0 KIP가 KIP로부터 DME로 6.6 노티컬 마일 되는 점인데 그 점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입니다. 이 접선 차트에서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를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런데 여기에요, 여기. 저기서 2000피트가 되도록. 요 X자가 있는 곳,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코라는 이름이 안 보이는데, 우리 ILS 차트에서 원코라는 이름을 썼었잖아요. 뭐 안 보이더라도 관계없어요. 좀 어디쯤가는 IF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원코랑 거의 비슷한 위치일 겁니다. KIP의 D13.2. 이 값은, 우리가 ILS의 DMA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LS의 DME 측정 장비 위치와 이 VOR의 DM 측정 장비 위치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된다는 거에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죄송합니다. DA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글자는 앞에 M자가 더 들어간 거지만 약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운 DA는 Decision Altitude, 괄호 Height. 여기서는 뭐예요? MDA는 Decision이 아닙니다. Minimum Descent Altitude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740. ILS에서 로컬라이저 부분에서 요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740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이거도 그 ILS 차트랑 같고요. 미스트 어프로치 하는 과정인데 마침 또 똑같아요. 그 ILS 접근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100%. 요 부분 똑같고요. DM required on VOR approach. VOR approach 할 때 DM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거리를 알죠. 요것도 똑같고요. MSA, Minimum Safety Altitude. 약자 계속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 약자를 계속 풀어서 생각하는 습관, 소리를 내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 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그 화살표처럼 무슨 글라이드 슬로프 전파처럼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는 VOR에서 주는 DME 값을 잘 따라서, KIP의 D25.7이 되는 점에서 8000피트, 이게 범시가 되겠네요. 20피트가 될 때 점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방향은 여기 그 어프로치 방향하고 조금 달라요. 321도로 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야 324를 잡을 수 있는데 편한가 봐요. 코스를 잡는데. 어디쯤에서 사실은 꼭 D20.0에서 324가 센터링 되지 않아도 큰 관계 없습니다. 이 폭이 있으니까, 허용폭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면서 324도에 정확하게 니들이 센터가 되도록 CDI가 코스 데비에이션 인디케이터가 센터가 되도록 비행을 하면 되죠. 물론 아마 90% 이상 대부분 오토파일럿을 돌리시겠죠. 예, 압니다. 오토파일럿을 돌리시더라도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보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진행하면서 D18이 되는 곳에 갈 때 고도를 5,500피트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내려도 됩니다. 이런 점들을 되게 스텝다운 픽스라고 합니다. 스텝다운 픽스. 스텝다운 픽스가 뭐냐, SDF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굳이 스텝다운 픽스를 라는 말을 안 썼는데, 아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차트에는 SDF라는 용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3,300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른 차트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도 밑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이해하고의 의미는 뭐가 다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3,300 있고 예를 들면 여기는 그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는 2,000피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0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이게 무슨 레디 얼티미터도 아니고요. 레디 얼티미터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 점까지 오면 5,500피트. 그 다음에 여기 오면 4,000피트. 자, 그러니까 이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면 1,500피트를 가는 거잖아요. 1,500피트. 1,500피트를 내려오는 거잖아요. 고도상. 여기 거리가 4.8 마일이에요.
4.8마일이 가는 동안에 1500피트를 내려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계산하죠? 솔직히 계산 잘 안 됩니다. 계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이게 예를 들면 무슨 3도 각도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걸까요? 정확하게? 약 3도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약 3도긴 한데, 왜냐면 계속해서 일정하게 3도 정도로 내려가면 이렇게 오도록 되기로 돼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약간 초보 조종사 같으면 조금 빨리 하강을 해서 4,000피트를 여기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수평 비행을 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D 13.2가 되었을 때 다시 조금 빨리 내려가서 3도 각도보다 좀 더 깊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다시 수평 비행을 해요. 여기 그림 나온 것처럼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계산이 잘 되거나 경험이 많거나 아무튼 간에 잘하면 5,500 쭉 내려 딱 지나갈 때 거의 4,000이 딱 맞게, 적어도 4,000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거의 맞게, 2,900이 맞게, 2,000이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오토파일럿의 도움을 받으면 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오토파일럿의 VNAV 기능을 이용해서 LNAV VNAV 기능을 이용하거나 BOR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쯤부터는 LNAV 기능을 제가 LNAV 기능을 이용하는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비행기 조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차트에 관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LNAV 기능을 쓰면 안 되겠죠. 똑같이 가준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BOR 따라가야 되겠죠. LNAV 기능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BOR 항법으로 가는 것이, 적어도 이 차트를 이용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그림이 좀 복잡해요. 제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거. 여기가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라고 했어요. 거기서 고도 2000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했고, 그때부터 여기까지는 3도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3도. 하강각이 3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3.2도예요. 그게 그러면 조종사가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도로 가다가 3.2도로 가는 거를 탁 틀어서 조금 더 깊이 가간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그 숫자가 요 팁을 지난번에 3.0으로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똑같아요. 요 숫자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라운드 스피드가 각각 위에 것이 되었을 때 하강각 3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직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나누기 2에서 0을 하나 더 한다고 했어요. 3.2도가 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커지죠. 예를 들면 100일 때 나누기 2 하면 500인데 50 곱하기 50에다 하나 붙이는 거니까. 근데 조금 더 한 10% 더 올라가요. 550이나 56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커져요. 아무튼 이 정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 각도를. 내 속도가 있으니까 내 비행기가 빠른 비행기라서 140 정도로 여기서 간다 그러면 이 속도로 거의 800 정도 되겠죠. 800 fpm 정도로 내려가면 그게 3.2도로 내려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내려가는지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강을 하다가 날이 좋은 날이면 이쯤 되면 하강이고 뭐고 여기가 어디예요? 3.0이니까 여기 30BOR이라는 점이잖아요. 요 점. 여기쯤 되면 활주로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날 좋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착륙하면 돼요. 알아서. 그리고 어차피 BOR 따라서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쵸? ILS랑 다른 겁니다. BOR은 활주로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두 활주로 사이 잔디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BOR의 센터로 딱 가면 그건 랜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활주로를 눈으로 보고 가야 돼요. 눈으로. 그 활주로 라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눈으로 보고 조정하는 겁니다. 이젠. 그렇죠?
그게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항상 이 차트의 랜딩 미니멈, 요 값은, 그, 요 값은 날씨가 안 좋을 때 얘기예요. 날씨가 좋을 때는 740피트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왜 고민합니까? 그 한참 이전부터 보일 텐데. 그렇죠? 한참 이전부터 보일 때는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 자, 지금 내가 하강을 하는데 740피트가 되었는데 활주로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착륙 못하죠. 여기서 활주로가 보인다는 것은 활주로에 라이트가 보이면 돼요. 라이트. 여기 ALS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740피트가 내렸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미스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린다. 그런다 여기서 740피트가 딱 내려오는 순간에 안 보이네. 고라운드 해야지. 고라운드 요 위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M자가 써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로컬라이즈만 있는 차트에서 보셨죠? 미스트 어프로치 포인트. 다른 차트에 보면 MAP 또는 MAPP라고 써 있다고. 이 위치에서 고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740피트 내려왔을 때 고라운드 하게 되면요. 너무 빨리 하는 게 돼요. 활주로 근처가 아니라서. 그래서 거의 다 와서 고라운드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이거 지난번에 ILS 배운 거랑 똑같아요. 볼 거 없죠? 이것도 미니멈 디센트 알티튜드 이때는 레디 알티튜드 거의 안 쓴다고 그랬어요. 이 비압기로 쓰는 그냥 고도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740피트에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결심하는 건 아니죠. 하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여기란 D1.3이 되는 곳에서 상승을 해서 고라운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랜딩 미니마는 ABCD 이거 이제 다 아시죠? 착륙 속도에 따른 비행기의 분류입니다. 카테고리 A, 카테고리 읽을 때는 카테고리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읽을 때는 이게 2,500피트 지난번에보다 많이 좀 커진 것 같죠? 지난번에 몇백 이런 단위였는데 그리고 ALS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이 꺼져 있으면 3,200피트고 서클 투 랜드는 우리 2공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ILS 차트를 시간을 길게 들여서 설명을 다 해놨더니 이 차트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됐어요. 이 부분 똑같죠? 이거 총 맞는 구역 있고요. 여기에 써 있네요. 우리 양주 BOR의 레디얼 272를 넘어가지 말라는 여기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쯤에 있는 이 선이 하나 긋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자체가 북한은 아닌데 좀 안전을 고려해서 혹시 이제 미스터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거긴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노련한 조종사들은 ND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픽스 기능을 이용해서 그 선을 찍 하나 그어 놓으면 저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선에 하나 찍고 있으면 저긴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뷰얼 어프로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뷰얼 어프로치는 끝까지 이 신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다가 활주로가 보이면 이제는 뷰얼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활주로에 따라서 마치 비주얼로 그냥 우리가 시각으로 손으로 랜딩하듯이 가야 됩니다. 오토파일럿 못 씁니다. 오토 랜딩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다양한 공항들이 있는 곳에는 뷰얼 어프로치만 할 수 있는 공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뷰얼도 그 공항 내에 있는 뷰얼이 아니라 공항 바깥에 있는 뷰얼 어딘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차트는 다 봤고요. 다음에 볼 차트가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익숙하시니까 이제 같은 차트 보는 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 32L 활주로에 어떻게 착륙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지난번에 항로 시간에 제가 잽슨 차트에서 보이는 항로 차트에
이 BOR 표시에 D자와 T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제 잘못되어 있어요. 항로 차트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어프로치 차트들이라 보면 여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D자가 써 있으면 DME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D가 없으면 아니요. 요 괄호 T는 터미널 BOR이라고 그랬어요. 터미널 BOR. 터미널 BOR은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 BOR입니다. 도달 거리가 매우 짧아요. 약 40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그 항로로 쓰는 그 BOR은 뭐 고도에 따라 다른데 약 100마일 정도까지 신호를 신호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40마일이나 그 안쪽입니다. 약한 거죠. 항로를 쓸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범시만 해도 25마일이니까 이거를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그러면 이 BOR을 트래픽이 따라오지 않느냐? 그거는 아마도 BOR 전파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잡히긴 잡히는데도 그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마일 안쪽으로 들어올 때부터 실제로 BOR 트래킹을 시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전파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터미널 BOR이라서.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BOR 어프로치 차트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이번엔 RNP라는 거를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ILS 차트나 BOR 어프로치 차트는 그 이용하는 전파가 지상에서 어딘가에서 내주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 내비에이드, 지상에서 전파를 내주는 항행시설이라고 얘기하죠. 항행시설이든 항법시설이든 한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걸 영어로 줄여서 얘기하면 내브에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상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이용해서 뒤찾기를 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ILS 같은 경우는 길찾기뿐만 아니라 고도 찾기도, 즉 내려가는 미끄럼틀 타는 그 각도까지도 전파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부 안 되면 지상에서 발신하는 전파 시설이 안 된다면 GPS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GPS를 쓰는 항법입니다. RNP란.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GPS만 받을 수 있으면 RNP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거기에 또 기술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는 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선 GPS 장치가 있는 항법 계기 장치, 작은 비행기 같으면 세스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G천 같은 거, G천 이상이거나 GNS 530 이상 이런 그 내비게이션 그 에비오닉스 항법 장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풀심에 관계없이 G천 들어가 있다. 그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시뮬레이터에 있는 G천이 그 진짜 원래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G천의 기능하고 이게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 들어가 있는 실제 비행기의 G천은 굉장히 기능이 많고 또 무슨 뭐라 그러냐 오류 검출 장치도 잘 적성하게 돌아가는데 시뮬레이터에 있는 것들은 그 기능을 다 구현을 못 해놓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어느 시뮬레이터, 예를 들면 뭐 MSFX거나 무슨 뭐 프리페어드 자체에는 없고 뭐 FSX거나 뭐 엑스플레인이거나 여기 있는 기본 G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조금씩 달라서 100%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이 RNP라는 것, RNP는 그 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 어려운 RNP라는 거를 한번 이 다음 시간에 이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뭐, 이건 잘 모르겠어. 그냥 그 ILS 있으면 뭐 ILS 착륙하면 되지. 그리고 특히 풀심에서 어느 공항에 ILS가 원래 있는데, ILS 있는데 왜 딴 걸 쓰겠어요? 그렇죠?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풀심에서는. 우리들 풀시머, 지금 이 차트 강좌는 풀시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ILS에서 로컬라이저만 있는 경우를 김포공항에 예는데 김포공항에 로컬라이저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풀심에서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없다고 가정하고 뭐 그러는 건데 ILS 주파수 다 들어오면 글라이더 슬로프가 다 잡히는데 안 잡을 방법이 없어요. 안 잡을 방법이. 그래서 좀 이제 경우에 안 맞기는 하죠. 하지만 어느 공항인가에 가면 우리나라 공항 말고 로컬라이저만 있는 공항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라이더 슬로프 없이. 그럴 때는 이제 그 어제 배운 그 방법대로 특히 이 부분에 나오는 그 MDA 그래서 미스터 어프로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설이 길었고요. 이 차트는 RMP입니다. 그리고 RMP는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까지는 GPS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다. 일단 자, 제일 위칸 주파수 똑같죠. 이거 RLEV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리어 내비게이션 RLEV 방법인 거예요. GPS를 이용해서. 그리고 파이럴 어프로치 코스 324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TT006 이거 ILS 차트에서 똑같이 썼어요. 그때 같은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2000피트라는 그 통과하는 점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에서의 고도 똑같습니다. 요게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여기 엘레브 비네브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디시전 알티튜드 하이트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ILS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직 정보, 즉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없긴 없는데 아주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죠. 공항의 고도, 활주로의 고도. 미스터 어프로치 이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클라이언트 4000하고 트래프 DT993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D5.0이 아니고 7.3마일이나 가릅니다. 7.3마일 동안이나. DT993이 차트도 나오지만 맵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RLEV를 한다는 거는 에어리어 내비게이션을 간다는, RMP를 한다는 것은 여기 RLEV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맵에 그러니까 우리 G천원 같은 걸 보면은 한쪽에 지도가 나오잖아요. 또는 큰 비행기 에어라인이라고 들어보면 ND에 이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 프로세스 시디어를 입력을 할 테니까. 그렇죠? 이 포인트까지 가서 좌선해서 카보이라는 거 요거 보셨죠? 여기 재밌는 거 나왔습니다. 요 RLEV 표시, 요 표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제가 이 시간에 몇 번은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쳐져 있고, 요 딴 데는 대개는 안 쳐져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없는 거, 이게 대부분이 그랬잖아요. 이게, 요게 플라이 바이 웨이포인트입니다. 플라이 바이. 이렇게 직선으로 갈 때는 당연히 이 포인트 위를 통과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오는 비행기는 이 점을 굳이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선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꼭 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플라이 바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바이. 옆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니 활주를 플라이 바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이론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나가야 되는 점입니다. 착륙하려면 지나가야죠. 아무리 그냥 당연히 지나가겠지만 이거 없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인데 여기까지 카보이라는 점까지 오면 홀딩이라는 거는 처음에 무조건 요 홀딩 픽스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플라이 바이가 아니고 플라이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한번 지나가고 그때부터 뭐 다이렉트 엔트리인지 뭐 무슨 패럴렐 엔트리인지 이런 거
홀딩을 시작하는 방법을 이제 다 별도로 익히시고 다 익히셔야 됩니다. 조종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딩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FMC에 프로그램이 잘해서 특히 이 미스터 어프로치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오토파일럿 걸면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큰 비행기들이나 작은 비행기들이나 오토파일럿 기능이 잘 되어 있는 비행기들은 미스터 어프로치까지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종사가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조종사가 그것도 조종할 줄 몰라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예스냐 노냐의 문제, 몰라도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막상 쓰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MP 어프로치라는 말이 나왔고요. RMP 0.30 require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RLEV 1 required, RLEV 1 그런 거 있었었죠. 특히 ILS에서 ILS를 잡기 전까지 RLEV 방법으로 비행을 하는데 그 허용 오차가 1마일이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0.3마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RLEV1하고 RNP1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여기는 0.3이지만 예를 들어 RNP1 required 나왔으면 RLEV1 required하고 RNP1 required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는 퀴즈에 지금 자료 안 찾아보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종사분들은 정확하게 아실려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좀 바뀌어요. 지난달에 딱 바뀐 건 아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말보다 이게 좀씩 용어들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그 강좌는 중급자 이상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강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VNAV. 요건 또 새로 나온 말이죠. 바로라고 하면, 바로미터가 되겠죠. 바로미터가 뭡니까? 기압계가 바로미터예요. 그럼 기압계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 고도계가 기압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QNH 1013 뭐 이런 거 하거나 알티메타 2999 하거나 그거 설정하는 것이 기압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에어리아의 기준기압, 그 해수면 고도의 기준기압을 설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VNAV라는 게 뭡니까 또? 요 밑에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LNAV라는 게 있고 LNAV, VNAV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 설명할 때 아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LNAV는 Lateral Navigation이라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상하 좌우에서 상하는 빼고 좌우를 어떻게 갈 건지를 GPS를 통해서 RLEV 방법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GPS가 되겠죠. 그리고 큰 비행기들은 GPS뿐만 아니라 그 관성항법 장치라든지 DMEDM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내비게이션, 레터럴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레터럴이란 그런 뜻이에요. 좌우, 그러니까 헤딩을 어떻게 간다든가 왼쪽, 오른쪽 방향을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VNAV라는 것은 vertical navigation이에요. 그 vertical은 차라리 좀 쉬운 단어잖아요. vertical, 수직이라니까 뭐 수직 상승, 수직 하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를 유지할 거냐, 하강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하강 속도까지도 빨리 하강할 거냐, 천천히 하강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 그냥 속도 말고요. 그것까지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를 지원을 하는 것이 vertical navigation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호 자체는 우리가 받는 신호 자체에는 이 RNP 0.30 자체에는 고도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가 GPS 신호를 받으면 이론적으로 고도에 관한 정보를 못 받는 것은 아닌데 그 오차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고도 정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GPS 받는 고도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VNAV, 그것은
무슨 저 승자는 바로 하는 그 바로가 아니고요. 바로메타의 바로입니다. 기업계를 이용한 VNAV, 기업계를 이용한 버티컬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뜻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냐면, 현실적으로는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고도계의 기압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세스나 G1000 같은 모델을 쓰신다면, 큰 비행기는 당연히 드는 거고요. 큰 비행기 이 기능이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작은 비행기 중에는 이 항법 장치에 기압계 세팅하는 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G1000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세스나 같은 비행기에 식스팩 있잖아요. 식스팩에서 고도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고도계 동그란 그 밑에 있는 동그란 그 계기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노브를 돌려서 설정하죠. 그리고 혹시 GPS가 있어도 그 계기판 오른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바로메터 설정하는 게 되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바로 VNAV가 아닌 거예요. 근데 G1000 같은 그런 계기는 G1000 내에서 알티미터 세팅하잖아요. 그것도 그쵸? 알티미터 세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VNAV가 되는 장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설이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99% 정확합니다. 즉, 그 항법 장치 자체에, GPS 항법 자체에 바로메터 세팅이 되는 것은 바로 VNAV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바로메터를 이용한 VNAV가 되면 이 차트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게 없으면 이 부분만 씁니다. 이 부분만.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알레브 항법이니까 여기 알레브라고 그랬잖아요. 알레브 항법이니까 처음에 ILS 차트 본 것처럼 이 포인트 3개가 있고 원코도 있고 활주로까지 가는 방향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ILS 전파를 받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다 똑같아요. 다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뭐 진짜 볼 게 없잖아요. 이제 너무너무 똑같은 거고 대신에 이제 비행기에서 ILS 그 주파수를 맞춘다거나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그 어프로치 프로시디어를 그 FMS에다가 FMC 또는 FMS에다가 집어넣을 때 입력을 시켜놓을 때그 RNP 런웨이 3 레프트를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쫙 생긴단 말이에요. 그 ILS 주파수는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플랜 뷰 쪽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 프로파일 뷰를 한번 보십시다. 프로파일 뷰를 보면 GPS 자체는 수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코부터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위치, 이제는 DME가 아니에요. 그렇죠? DME 어디 기준이 없잖아요. DME가 아니고 이 맵에서 보면 다음에 갈 곳이 DT009다. 그럼 DT009가 GPS니까 맵에 보인단 말이에요. 요 위치가 될 때 2800피트. 그죠? 그 다음에 2300피트. 여기 있는 이 수치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여기 맞으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는 이 수치예요. 아까 VOR 차트에서 도대체 이 수치가 다른 것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이해가 다른데. 아무튼 여기를 2000피트 통과하면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또 하필 3.06도예요. 자, 3도나 3.06도나 이 값이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버티컬 스피드를 맞추는 값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3도나 3.06도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스터 프로치하는 그림이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네요. 그게 왜 2개냐면, 자, 이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를 지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T006이라는 건 맵에 나옵니다. 맵에 보입니다.
그 맵에 보이는 곳에서 그 점을 통과할 때 2000피트를 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상이 돼야 되겠지만, 이상하면 그 다음에는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2500으로 갔다 그러면 너무 빨리 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000을 통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글라이드 슬로프가 없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속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3도나 3.06도나 현실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보여도 우리 조종사가 이거를 그 구별해서 입력할 방법도 없고 이걸 구별해서 내려갈 방법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3도로 내려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렇고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를 봅시다. 먼저 여기 M자까지 가서 이렇게 유지해서 고도를 유지해서 가는 이런 리스트 어프로치, 그게 여기에요. 우리 로컬라이저만 있을 때, 그리고 BOR 어프로치에서 배운 그대로 MDA가 되면 그런 MDA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활주로가 안 보이면 더 이상 하강하지 말고 그 고도 유지해서 가다가 리스트 어프로치 포인트에서 고라운드 한다. 리스트 어프로치 포인트 RW32L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실제로 런웨이 C단 위치인데 그 위치가 알레보 우리 항법이기 때문에 GPS 항법이기 때문에 그 맵에 보입니다. 그 실제로 활주로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상이 좋지 않아서 보이지 않더라도 맵에서 요 포인트가 되면 그때 복킹하라는 거죠. 고라운드 하라는 거죠. 그게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로 VNAV라는 거 있었잖아요. 바로 VNAV가 되는 장치는 LNAV VNAV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니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디시전 엘티튜드예요. 왜냐하면 VNAV가 되는 거니까 이 수직 경로를 지상에서 글라이드 슬로프 같은 걸 쏘아주지 않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서 고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지난번에 배웠던 ILS처럼 신뢰성이 그다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가 200이었어요. 200피트 라디오 알티미터로 200피트 외워두세요. 기본 그 카테고리 1 ILS가 여기 200입니다. 물론 그게 200이 아닌 공항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200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LNAV VNAV는 200이 아니에요. 당연히 얘보다 한참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이 경우보다는 100피트 정도, 90피트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 ILS하고는 뭐 그야말로 견줄 수 없는 그 정밀도가, 신뢰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건 그래도 방식은 따라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610피트가 됐는데 활주로가 안 보여서 랜딩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디시전 알티튜드입니다. 그게 또는 디시전 하이트입니다. 이때는 라디오 알티메타를 쓰지 않고 이 바로메타 즉 고도계,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고도계의 고도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고도가 높으면, 이 숫자가 크면 라디오 알티미터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활주로 근처는 그래도 평평할 수 있는데 이 거리가 막 1마일, 2마일 되면 거기에 무슨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나무나 언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라디오 알티미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활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시고 그냥 610 고도계로 봤을 때 610피트에서 고어라운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기상 조건 보는 법은 똑같죠? 그 카테고리 ABCD 다 한 번에 보는 거고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이 아웃이면 이게 좀 커지는 거고요. 뭐 이제 또 서클 트렌드 안 되는 건 똑같고 요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이 포인트가 좀 바뀌었죠. 그때는 뭐 이게 저 D5.0으로 어쩌고 가서 그러는데 DT993 여기 나오죠. 이건 뭐 VOR에서부터 오는 각도도 아니고 그냥 웨이포인트야. 알레보 웨이포인트니까 맵에 나옵니다. 맵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가서 좌선해서 카보이라는 데로 가서 여기서 홀딩해라. 뭐 그런 겁니다. 이론적으로 쉽죠? 문제는 요건데, 요거. 자, 비행기마다 내 비행기가 엘레브 뿐인지, 엘레브 비네브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항법 계기에, GPS 계기에 바로메타 설정하는 게 있으면 이걸 쓸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 기능이 되면, 특히 주천 같은 가면사의 그 항법 장치에 이렇게 좀 길게 쓰죠. 이 단어 글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 HSI에 L/V네분가? L/V네분가 보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써요. 그러니까 L과 V가 다 보여요. L/V네브가 된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게 안 되는 데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미국 차트에서 보시면, 미국의 차트 보시면 여기 하나가 더 붙어서 LPV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그거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이런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차트 하나를 볼까요? 큰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알레브 괄호 GP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봤던 거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우리는 RNP 어떻게 써 있었는데 여기는 알레브 괄호 GPS로 써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실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미국에서는 제가 그랬죠. 이카오 규정을 잘 안 따라한다고. 그래서 FAA가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거를 잽슨 차트가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차트에는 우리나라에서 봤던 이 엘레브 비네브 이거는 기본 똑같이 있어요. 요게 조금 바뀌어 있는 거는 여기 ABCD 카테고리 ABCD가 여기 나눠져 있다는 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미터로 왔지만 미터 몇 미터 1600미터 800미터 뭐 이런 식으로 썼지만 여긴 당연히 미터 안 쓰고 마일 또는 피트를 쓴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건 그지만 그건 그냥 표현의 차이 있는 정도고 여기 LPV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생겼어요. LPV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예. 왜냐면 이거는 별도의 위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알레브와 GPS라는 단원에 말하자면 이런 식의 신기술이라고 그런 거죠. 이거 아마 10년 전쯤에 생기기 시작했나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비행기 배우신 분들은 그거 뭐야? 난 내가 거기서 이런 거 없었어.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은 아주 흔하게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그 주천에서도 당연히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알아둬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거를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보면 시간적으로는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갈게요. 다시 김포항으로 갑니다. 김포가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ILS 런웨이 14 라이트인데 cat2 and 3라는 게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기본적으로 ILS 차트예요. 위에 다 거의 또 비슷해요. 비슷하고 ILS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14를 접근하는 거예요. 14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IAF가 그 전에 3-2를 접근할 때는 범시라는 곳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독도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 ILS 받아가지고 로컬라이저 받아가지고 우선회하고 글라이드 슬로프에 따라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방향만 바꿨지 이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혹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포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원포에 그냥 우리 ILS와 로컬라이저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cat2 cat3하고 그런데 이 표시 cat2 cat3 표시가 없으면 cat1이에요. 여기서 제가 자꾸 cat 그러는 건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 비행기에서 카테고리라는 것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카테고리가 하나는 요거 비행기의 카테고리 랜딩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그 어프로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카테고리 A, B, C,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ILS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ILS는 카테고리 표시가 없으면 카테고리 1 또는 1인 거고 카테고리 1은 cat하고 I자를 하나 딱 쓰는데 대개 1일 때는 I라는 것 자체를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안 써있잖아요. 어디에도. 카테고리 1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그건 카테고리 1이에요. 카테고리 1.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 2, 3 차트 같은 ILS인데 카테고리 2, 3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차트를 안 봤지만 1414 라이트의 ILS 차트 자체를 카테고리 1 차트를 안 봤지만 뭐가 있냐면 요 1번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스페셜 에어크루 앤드 에어크래프트 서티피케이션 리콰이어드. 에어크루가 뭐죠? 조종사죠. 에어크래프트는 비행기죠. 조종사도 비행기도 허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티피케이션이.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나라 비행기들은 김포공항에 뭐 예를 들면 조종사가 카테고리 2는 뭐 안 되냐? 뭐 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여러분이 이 강좌 처음이시라면 카테고리 2가 뭔지도 모르시지만 뭐 좀 더 어려운 거라고 칩시다. 어려운 거라고 치고 이런 허가를 당연히 받아놓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항공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슨 베트남 항공 비행기가 카테고리 2 ILS를 쓸 수 있느냐? 그냥은 안 됩니다. 사전에 이미 다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을 시켜서 이 비행기 또는 이 파일럿은 이 카테고리 2나 3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인증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습니까? 하고선 적어도 확인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훈련을 했다는 것을 그걸로 대치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원래 우리 할 줄 아는데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전에 그게 서티피케이션이 돼 있어야 카테고리 2 ILS를 이용해서 착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는 풀시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격증 가지고 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게다가 김포공항이든 무슨 공항이든 간에 ILS가 카테고리 1인지 2인지 3인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 실제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이론 공부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2, 3가 뭔지는 알아봅시다. 지금 이 랜딩 미니마는 이 부분, 랜딩 미니마는 날씨가 좋을 때는 카테고리 1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활주로 잘 보이면 ILS 따라서 잘 내려가면서 착륙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고 그거 착륙 못하면 그건 조종사도 아닌 거고 그렇죠? 자격 있는 조종사 적어도 아닌 거죠. 우리 풀시머드랑은 좀 다르죠. 그런 건데 기상이 매우 나쁘면 지난번 ILS 차트에서 카테고리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상이 제일 나쁘면
요 RBR, 이것도 이 조건도 있었지만, 요게, 요 부분이 200피트였죠. 외우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카테고리 2는 100피트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라디오 알티미터로. 그리고 요건 그 3.2활주로에서는 이게 막 41피트 차이가 났었는데 여기는 34피트 차이 나네요. 그런 거죠. 여기도 게다가 큼직하게 써놨네요. 라디오 알티미터 100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게다가 이 RBR, 런웨이 비저블 레인지는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기상이 매우 안 좋을 때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카테고리 1보다 더 나빠지면 김포공항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이 대단한 비상은 아닌데, 이용이요 하면서 지금부터 카테고리 2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APIS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카테고리 2, ILS 카테고리 2 오퍼레이션, 뭐, 이펙티브인가? 뭐,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 공항은 카테고리 2 상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활주로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ILS 전파가 달라지느냐? 아닙니다. 글라이드 슬로프나 로컬라이저나 전파는 뭐, 기왕 잘할 수 있는 거면 처음부터 잘하죠.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카테고리 2가 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게 비행기가 이 전파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근처에 그 지상 조업하는 차들이 다니거나,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여기 바로 옆에 바싹 붙어서 대기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전파들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영향을 주어서 이 전파의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2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파의 전파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공항에서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륙 대기 하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원포 라이트로 여기 착륙을 시킨다고 그러면 원포 레프트로 이륙을 시키겠죠? 이륙하는 비행기가 요 활주로 끝에 바싹 붙어서 홀드 쇼트 하지 않고 좀 떨어져서 적어도 이 설계상 이 전파에서 방해를 안 주는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홀드 쇼트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또 이 근처로 자동차 못 지나가게 해요. 자동차도 전파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특히 로컬라이저 전파는 이 로컬라이저 전파는 이 반대편에서 쏘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자동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2 오퍼레이션의 경우 공항은 일종의 비상사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자동차 같은 거 다 빠져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륙 대기하는 비행기들이 바싹 붙어서 못 가 있고,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야, 이 착륙하는 비행기는 이렇게까지 내려갈 때까지 활주로가 안 보여도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내려가면 예를 들면 200피트에서 안 보이던 요건 현재 100피트인데 200피트에서 안 보이던 활주로가 150, 120에서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착륙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카테고리 2예요. 카테고리 3는 3A가 있고 3B가 있네요. 카테고리 3A, 3알파, 3 브라보는 또 뭐가 다르냐면 RA 값이나 여기 뭐 디스티전 애티튜드가 여기는 없어요. 뭘까요? 미스프린트? 아닙니다. 0입니다. 안 보여도 됩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안 보여도 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시정거리는 있습니다. 시정거리는 175m라고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 3 브라보는 요거는 지금 여기 무슨 이런 고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정거리가 점점 짧아져요. 100m도 안 돼요.
비행기의 속도를 생각하면, 착륙할 때 속도를 생각하면 100m는, 75m는요, 이건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착륙이 되는 건데, 문제는 카테고리 3는 무조건 오토랜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플레어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노련하고 그래도 카테고리 3 상태면 알파든 브라보든, 그렇죠? 무조건 오토를 해야 되고요.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 보면 with use of fail operational system, without use of fail operational system. 이건 또 뭔 얘기냐? fail operational system. 이거 오토랜드에 관한 겁니다. 오토랜드. 이 민항기들, 에어라이너들 조종해 보신 분들, 풀심에서 해보신 분들은 오토랜드를 아마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설정하는 법들은. 그런데 잘 보시면 오토 랜딩을 하려고 그러면 오토랜드 A, B, 그러니까 조종사, 부조종사 쪽에 기능, 커맨드 기능이나 이런 이게 뭐 기종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이 있고, 게다가 보조 장치라는 거 있죠. 대개는 조종사, 부조종사 한 가운데쯤에 구형의 고도계, 그리고 HSI,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개의 장비가, 뭐 조금 투박하게 말한다면 알티미터 설정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다 작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세 개가 다 작동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이 진행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두 개가 서로 확인하면서 오토 랜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fail operational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뜻 자체가 그건 아니지만 fail, 하나가 고장이 나도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fail operational 시스템이 아닌 건 뭐가 있냐면 fail passive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fail passive 시스템. 그거는 오토 파일럿을 해주는 자동 항법 장치가 두 개가 있는 상태. 그때는 fail passive가 돼요. fail passive가 되면 요거죠. fail operational 시스템이 없는 거죠. 없을 때는 이 시정거리 조건이 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어라이너급 좋은 요즘 나오는 비행기들은 당연히 fail operational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설정해야 되니까 이 상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김포공항 입장에서 적어도 이건 원포 라이트 활주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상 조건이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거 아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카테고리 1 기상 조건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가 600m였나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비상을 선포하고 카테고리 2 오퍼레이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상태보다 기상 조건이 더 나빠져서 요 사이면, 뭐 예를 들면 RBR 해보니까 뭐 200m밖에 안 되더라. 그럼 당연히 카테고리 2A 상태, 아니 3A 상태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공항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아까 설명드렸죠. 자동차나 다른 비행기들이 전파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LS 전파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전파의 신뢰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 전파가 좋아져서가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점점점 관리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증받는다는 건 뭐냐? 당신들 공항은 ILS를 비싼 거 썼네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3 오케이, 이게 아니고요. 같은 ILS 장비를 쓰지만 공항 입장에서 이거 설비를 쓰지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만약에 쉬운 거면 김포공항이 모든 활주로에 대해서 어차피 다 ILS가 있는데 다 봤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카테고리 2, 3는 1, 4 라이트밖에 없어요. 저도 왜 이거 하나만 받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다른 공항은 못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 1, 2, 3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카테고리 3는 반드시 오토 랜딩을 해야 됩니다. 아예 안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도 된다는데 안 보이는 상태로. 응? 바닥까지 안 보이면 수동으로 무슨 재질로 플레어를 합니까? 활주로가 안 보이는데. 그쵸? 오토 파일럿이 오토 랜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근데 우리 풀심에서는, 자, 지금이 기상이 좋으니까, 또는 기상이 나쁘니까 카테고리 2로 운영합니다. 카테고리 3를 운영합니다라는 게 없어요. 기상 조건 자체는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ILS 전파의 신뢰성이 바뀌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별도로 없고, 기상이 나쁘면 cat3를 운영된다, cat2로 운영된다고 그냥 우리가 가정하고 비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런 거고, 우리 실제 비행기들이 그러면 카테고리, 날씨가, 예를 들면 가을 하늘 한 달 동안 한 번도 이런 카테고리 2, 3 이런 상황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카테고리 1 상태로 되는 거 아니에요? 디폴트가 카테고리 1이니까. 김포공항이 한 달 내내 24시간 동안, 물론 김포공항 밤에는 이착륙 안 시킵니다만, 아무튼 날씨가 나쁜 날이 없으면 카테고리 1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카테고리 1으로 작동하는 공항에서, 다시 말해서 이 근처에 자동차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활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의 일 때문에 다녀도 되고, 다른 이륙하는 활주로가 바싹 붙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드 셔터 오브 런웨이 원포 레프트 하듯이 붙어서 서 있고, 그 상태에서 ILS를 전파를 받아서 오토 랜딩이 가능할까요? 풀심 말고요. 풀심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진짜 그 비행기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 시킵니다. 왜냐? 신뢰성이 그만큼 없어요. 다른 자동차나 다른 비행기들이 이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토 랜딩을 하려면 적어도 cat2 이상이 되어줘야 돼요. 즉 공항에서 그 전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가 방해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토랜딩 언제 쓰나? 이 비행기가 오토랜딩이 잘 된다는 거를 적어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또는 한 달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cat2, cat3가 안 나와요. 그런 기상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공항과 협의해서 우리 비행기 오늘은 다 오토랜딩 한번 하겠습니다. cat2로 좀 돌려주세요.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토랜딩 cat2로 좀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시뮬레이티드 cat2 오퍼레이션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우리 풀심이 아닙니다. 가상된 카테고리 2. 그렇게 기상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카테고리 2처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비행기가 오토 랜딩을 할 수 있도록 공항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도 합니다. 이거는 플라이 시뮬레이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그냥 우리 항덕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아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cat 1, 2, 3 시뮬레이터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전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기상 조건만 여러분들이 설정하거나 또는 리얼타임 기상에서 진짜로 만약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낀 날은 이건 진짜로 cat3 상황이네.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서 한번 오토 랜딩을 시켜보는 거죠.
캣3 상황에서 매뉴얼 랜딩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안 되겠죠? 안 보이는데 되겠어요, 그게? 그럼 캣3 상황이 아닌 거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길어졌죠? 다음 시간에는 특히 PBN, 퍼포먼스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알레브와 RNP의 차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GPS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요즘은 별로 어드밴스드 아니지만 GPS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 알파에 대해서 특히 미국, 유럽에서 어떻게 그런 플러스 알파들을 활용하는지 제 책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좀 더 말로,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말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송갑철이었습니다.